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목포 청계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저승사자. 이 일을 겪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외할머니는 지금 목포 청계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희미한 기억으로는 매일 TV만 보시고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골집에서 친척들과 막 뛰어놀곤 했었습니다. 마당에서도 놀고 막 집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동네에서 우리 할머니네가 가장 잘 살아서 집도 무지하게 크고 소도 여러 마리의 닭과 강아지 등을 키우며 농사를 짓고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놀거리도 많았습니다. 시골에 갈 때마다 닭을 잡아서 먹곤 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 문풍지라고 하나. 그것도 막 손가락으로 펑펑 뚫고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 그때가 밤 11시 정도였는데 곧바로 성남에서 목포까지 자동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차 안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에도 전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단지 내일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골집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조용히 떨구고 침묵을 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모두가 소리내어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막 울었습니다. 어머니 쪽에는 큰 삼촌, 작은 삼촌, 삼촌, 큰 이모, 작은 이모, 그리고 우리 엄마. 이렇게 6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길어지자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집을 나와 무서움이 없던 그때 캄캄한 새벽 3시 정도에 나뭇가지 하나 들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하얀 옷을 입은 남자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들고 풀을 툭툭 치며 걷다가 그 두 남자들을 보고 우뚝 서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검은 남자는 가기 싫어하는 하얀 남자를 막 억지로 잡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점점 두 남자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일어나 보니 큰 이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어제 이상한 꿈을 꾸었다 생각하고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가 TV를 보려고 방바닥에 앉아 리모컨을 찾았는데 제 눈앞에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포 청계에 사시는 외할머니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벽 3시경 나는 산길을 걷다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하얀 옷을 입은 남자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옷의 남자는 가기 싫어하는 듯했고 그 남자가 돌아보니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고 점점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됩니다.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금. 손금 얘기가 나오면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딱 2살 때 엉덩이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인은 신체 70 정도가 물이고 애들은 거의 80 정도가 물입니다. 설사 몇 번 하면 애들 볼살 쪽 쪼그라드는 것이 어른보다 더 심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77년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 마당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형을 목욕시키기 위해 뜨거운 물을 양동이에 가득 받아놓고 찬물을 섞으려고 뒤돌아선 찰나 저희 형이 저를 그대로 밀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안 물어봤습니다. 형이 상처받을까봐.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저희 형이 저를 무지 미워했지 말입니다. 아마 저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상으로 인해 저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입원을 했었죠. 그 당시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부 이식 후에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신겨놨는데 그게 너무 쪼여서 막 울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거의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근데 그때 당시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소름 끼치는 얘기가 저희 친할머니께서 제가 화상 입기 몇 달 전에 꿈을 꾸셨더라는 겁니다. 할머니 꿈 얘기를 해보자면
폭포가 쏟아지는 곳 아래 왜 웅덩이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 웅덩이 같은 계곡물에 애기가 둥둥 떠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얼른 저를 건져 올리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물장구를 쳐봐도 저 근처로 오지도 못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제가 자꾸 폭포 쪽으로 떠밀려 가더라는 겁니다. 원래 물살이 폭포에서 멀어지니까 폭포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할머니 몸만 멀어지고 저는 폭포 쪽으로 계속 다가가더라는 거죠. 할머니가 다시 물에서 나와서 주변에 길게 생긴 나무를 꺾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근데 저를 건지려고 막 나무를 훌쩍거리는데 뒤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시더니 우리 할머니를 보고 막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안 건지고 할망구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막 호통을 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막 헤엄쳐서 들어가시더니 저를 건져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저를 안겨주고서는 할망구가 애 빨리 안 건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막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막 욕을 하시더니 산등성이를 넘어서 어디로 가버리시더라고 하더군요. 당시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정신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저 때문에 막 우셨다고 하셨답니다. 그게 꿈속이었는데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 정말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은 것처럼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셨더랍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피부이식 수술할 당시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피부이식을 해도 상황률이 30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험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막 나무라면서 수술을 하자고 했다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77년도면 건강보험 같은 건 있지도 않을 때고 그때 수술 비용 때문에 저희 집 기둥뿌리 뽑아냈다고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큰 병원에 1년 반을 입원했으면 말 다 했지 말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송금 보는 것이 통계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만난 스님.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하던 저는 상병을 달고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사지역이라기보다는 한강 근무지라 바람도 쐬면서 민간인도 보면서 심심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강 근처였는데 갑자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60 넘으시는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막길을 올라오시는 겁니다. 근무를 서던 저는 항상 하듯이 여기는 군사지역 어쩌구를 나불거렸습니다. 스님은 껄껄껄 웃으시며 저를 향해 합장을 하셨고 저 역시 집에서 불교를 믿는 터라 뒤늦게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여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자네는 부모님 따라 절에 좀 다닌 모양이구만 이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합장을 했는데 다른 쫄따구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날도 더우니 좀 쉬어갑시라고 하시며 그 스님은 큰 나무 아래 그늘져 있는 바위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기에 저는 무심코 물어보았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스님께서 저를 보면서 글쎄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 보니 하면서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냅다 물으시는 말이 자네는 태생이 어딘지 알고 있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고향이 경북 고령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저 자신에 관한 건 말하기 꺼리는 편이나 스님의 풍기는 포스도 그랬고 심심하던 차라 말벗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차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하시는 말이 고향 말고 태생 말일세. 자네에 대해 말해준 이가 없던가? 라고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질문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말일지 이해를 전혀 못해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 보네. 정말 자네를 보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나? 어릴 때라도 말이야.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 어머님이 아시는 보살님이 뭐라고 하긴 했는데 기억은 전혀 안 납니다만 스님께서는 혀를 차면서 자네 같은 업을 지닌 사람은 처음 본다네. 자네 삶도 순탄하지는 않았지 싶구만. 뭐 점쟁이들이나 사이비들이 항상 하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물론 그리 순탄한 루트를 밟아온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는 잘하지 않는 편인데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그게 다른 사람이라 되게 넘겨짚어 하는 말이거니 싶어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스님이 발길을 다시 옮기시면서 제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자네 지금 인생은 빚지고 있는 걸세. 부디 삶을 소중히 하게. 그게 빚을 갚는 길이야. 지금 자네는 마치 날카로운 작두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해. 부디 조심하게나. 피를 볼 일이 많을 것인데 자네가 별탈 없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합장하시고 바쁘게 걸음을 옮기며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걸 웃어넘기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 뒤로 1개월여가 지났고 저는 그 근무지에서 훈련 중에 총을 맞고 말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리가 지나간 다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하더군요. 헬기로 이송된 후 대수술을 거쳐서 저는 결국 폐 한쪽을 드러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 이제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된 저는 침상에 앉아서 문득 그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 병원에 있는 내내 그 생각이 저를 지배했고 저는 재활을 앞당겨 그 애가 가기 전에 수통에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을 붙들고 그 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스님과의 일을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쭈어 보았더니 보살님께서 한숨 쉬시면서 하시는 말이 니는 니 어무이가 매 해마다 니 때문에 절에 가서 절드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성 드리는 거 못 봤나? 니는 곱게 살명은 아니라 카이. 솔직히 내는 니가 지금 멀쩡히 돌아댕기는 게 니의 어무이 덕 때문이라고 생각한데이. 여기까지는 별 상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니는 살이 끼었다고 말 안 하드나. 니 명줄은 물론이고 니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일 날 수 있다 카이. 어쩌겠노. 니 팔장가 보다. 충격에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뒤 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어머니가 와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5살 때 열병으로 혼수 상태 되었을 때 다 포기하라 카드만. 그 개고생을 해서 살렸더니 이게 무슨 일이고. 전 어머님을 다독거리면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윽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시는 말씀이란 제가 어릴 때 큰 열병을 앓을 때 그 보살님이 말씀하셨었다더군요.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그 아이는 살아나도 쉬운 삶을 살기는 어려울 거다. 항상 고난이 뒤따를 거고 주위 사람도 불행이 뒤따를 수도 있다. 그 많은 업보를 지닌 애가 쉽사리 그 명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할 거다. 하지만 전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 뒤로도 수많은 사고가 뒤따랐지만 수많은 흉터와 수술을 거치며 살아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뒤로 자주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사람과의 만남은 여전히 꺼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림사에서 절을 드리고 나오다 근무 중에 만났던 그 스님을 다시 뵈었습니다. 그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 오시더니 덥석 제 손을 잡고는 자네 무탈한 걸 보니 다행이야. 부디 자신의 명을 탓하지 말고 삶을 소중히 하게. 그게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이야. 부디 건강하게나. 라고 하시며 나무와 미타불을 읊으시며 빠르게 멀어져 가셨습니다. 저는 어안이벙벙해서 그 스님을 찾아 뒤쫓았지만 어느새 그 스님이 사라지셨고 저는 지나가던 아무 스님을 잡고 그 스님의 외모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그 스님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설명을 들으시던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어디서 그분을 배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스님은 제 은사님이신데 2해 전에 입적하셨습니다. 4번째 이야기, 야근 괴담. 제 사무실에서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하고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은 비교적 신축 건물이었고 싼 값에 임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은 집이 부천이셔서 가끔 일이 늦어지면 사무실에서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너 혹시 여직원 뽑는다고 광고 냈었냐? 라고 뜨끔없이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럴 여유가 안 되었기에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일입니까?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밤샘 작업 마치고 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깨우더라. 선배님은 혹시 면접 보러 온 아가씨인가? 하곤 당시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깊은 잠이 들었을 때만 그 여자가 나타나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위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분명 어깨를 툭툭 치며 일어나세요 라는 갸냘픈 목소리.
분명 건드리는 느낌은 분명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새벽에 올 리가 만무하지 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시는 선배님. 그 선배님이 나이가 40대이셨고 성격이 좀 남자다우신 분이시라 귀신이나 가위 같은 건 애들 장난이나 신체가 허약해서 보이는 헛것으로 치부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배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분명 어제 밤새 마시고 주무신다던 선배가 안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 불안해졌었지만 거래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던 선배님께서 선배님 차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선배님께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선배님이 차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밤에 제가 퇴근하면 재빨리 저를 따라 나오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흘러 얼마 전 그 선배 형수님의 생일날이 돼서야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말로는 당시에 그 여자가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무시려고 소파에 누우면 바로 옆 한이면 발밑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잠이 들면 다시 툭툭 치며 깨우고 전 왜 그런 이야기 안 하셨냐? 라고 화를 냈지만 선배님은 네 첫 사무실인데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잖냐라며 제가 사무실을 빼고 없는 돈에 고생할까봐 참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 사무실에서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노라며 사무실 잘 뺐다고 더 좋은 곳에 얻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귀신이 점점 영악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올라와 보면 차에서 주무시니 소파에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개어놓은 이불이 펼쳐져 있고 어떤 날은 커피포트에 물이 몽땅 없어져 있더랍니다. 그보다도 선배가 가장 놀랐었던 건 새벽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귓가에 사람이 소근소근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물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선배가 절 이렇게 생각해주는 걸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한테 그럼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왜 차에서 주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배님은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깟 귀신에 쫓겨서 니네 집 가서 자냐? 저도 대뜸 응수를 했죠. 그래서 차에서 주무셨구랴. 여하튼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장난 같은 일이고 그 선배가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 밤샘 작업하면 그 선배가 떠오릅니다. 5번째 이야기, 지하실. 몇 년 전 회사 때문에 서울에 살게 된 저는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사정으로 빌라 지하에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곳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방이 있고 그 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죠. 그나마 화장실에 창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있으면 완벽하게 깜깜해지는 방. 처음 독립생활이다 보니 살림도 별것 없었는데 이사 올 때부터 쇠로 된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살 때는 가끔 가위 눌린다고 해도 집이 길거리에 있어서 늘 가로등 불빛이 있다 보니 눈만 뜨면 금세 괜찮아졌는데 이 방에서의 가위 눌림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마치 쇠로 된 침대에 사지가 쇠사슬로 묶여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천장에 뭔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질 즈음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혹스럽게도 천장에 있는 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미술 시간의 부조처럼 천장에 튀어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악스럽게도 그 얼굴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천장을 증식해 나가듯이 천장에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이는 얼굴들은 아주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니 그나마 익숙해졌었는데 어느 날부터 늘 화장실 문이나 방문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지도 않고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지켜보는 남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늘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자기엔 서늘해서 힘들었는데 당시에 그 남자를 더 무섭다고 느꼈지만 혹시 그 남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얼굴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6번째 이야기, 90년대 고양이 이야기. 1992년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외고를 다니다 보니 같은 서울이라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통학하는데 3시간 넘게 걸려서 고3 때는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율학습도 말만 자율학습이고 거의 무조건 밤 10시까지 하는 타율학습에 가깝다 보니 그냥 학교를 다니려면 거의 새벽 2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자취를 하게 된 곳은 학교 바로 앞은 아니었고 약간 산속으로 들어간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7월 무렵의 일로 기억하는데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다 보니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보충 수업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집이 언덕에 걸쳐져 있고 제 방의 위치는 축대 위로 있는 쪽이라서 1층이긴 하지만 거의 높이가 2층에 가까운 위치에 창문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창밖에서 나는 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리지 않고 좀 떨어져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 소리는 바로 창문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싹했지만 밤중에 들은 소리고 그래서 소리가 밤엔 멀리 퍼져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은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옥상에 올라갔다 오시더니 물이 잘 안 빠진다고 물을 빼는 홈통에 뭔가 걸린 것 같다고 하셔서 아주머니랑 같이 홈통 분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홈통이 옥상에서 제 방 창문 옆으로 좀 떨어지는 곳으로 지나가서 땅으로 내려가 있는 시기라서 저는 방 창문을 열고 홈통 일부를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떨어진 홈통을 분해하고 있습니다만 깜짝 놀라게도 고양이 시체를 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홈통 속으로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빼빼 마른 그러니까 거의 말라서 미이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 시체를 보면서 문득 전날 밤에 고양이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는 바로 전날 밤에 고양이가 들어갔다면 발견 당시처럼 완전히 마른 시체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혹시 어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했더니 학생이 방에서 투덜거리는 소리는 들렸어도 고양이 소리는 못 들었다고 하는 말에 몸에 소름이 쫙 돋았더랍니다. 그 후로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때의 경험 때문에 요즘도 창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면 그 축대 위의 방에서의 고양이 소리가 살짝 오버랩되어 오싹하기도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밤중의 소리. 저는 오피스텔에 위치한 조그만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무실의 변기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1층의 공중 화장실로 가야만 했죠. 한밤중이라서 오피스텔 안은 어두웠고 그 어두컴컴한 로비를 지나 화장실에 잽싸게 도착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는 3개의 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칸을 보니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 불안한 마음에 세 번째 칸을 보았는데 다행히도 세 번째 칸에는 화장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또각또각하고 여자 구두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첫 번째 칸에 가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두 번째 칸에 가서 역시 똑똑하고 노크를 했죠. 그리곤 제가 있는 마지막 칸까지 와서 역시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노크를 해주고 볼일을 마친 김에 나가려고 옷을 추스렸습니다만 불현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방금 들어온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다른 화장실의 문들이 다 열려 있었는데 왜 노크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상했던 게 그 여자의 인기척이 안 느껴지는 것. 제가 있는 화장실의 문을 노크하고 나서 그 여자의 구두 소리가 안 들렸던 점으로 보아 그 여자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게 분명한데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문 사이에 조그만 틈새로 힐끔 밖을 봤습니다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그 문 아래 틈새로 그 여자 발을 보려고 봤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나왔는데 역시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갔다면 구두 소리가 들려야 정상일 텐데 말입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곧장 로비로 들려가서 경비 아저씨께 혹시 방금 화장실에서 나가는 여자 못 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만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가 들어간 이후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 오피스텔의 문이 여러 개이긴 하지만 새벽이 되면 로비 앞 경비 아저씨 있는 쪽에 문만 열어놓기에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경비 아저씨가 보게 됩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장난친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봤지만 저희는 전화를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고 그 직원은 언제나 운동화를 신고 다녔죠. 8번째 이야기, 부모님은 무당이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일 때문에 부산에서 잠시 집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된 날이었습니다. 전 거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날은 여름답지 않은 선선한 바람에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제 귓가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꼬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나랑 놀자, 나랑 놀자.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선 이틀 후에 집에 일찍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굿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신내림받은 무당이십니다. 참고로 귀신 이야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알지 모르겠지만 보통 부모님이 신내림을 받아들이면 자손들은 보통 신내림을 피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약속대로 이틀 후 저는 굿을 받았습니다. 무당이라는 분이 2명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소금을 뿌려대시고 대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걸로 저를 막 때리기도 하고 칼로 제 양어깨와 머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깃발 모양의 색깔이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이 담겨져 있는 그릇 위에 저에게 휘두르던 칼날이 하늘을 보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다시 뽑으시더니 칼날에 돼지머리를 꽂으시고는 그걸 마당한 곳으로 던지셨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던진 그 칼이 곳곳하게 하늘을 보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굿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유 없는 병과 귀신을 자주 보며 환청이 들렸기에 지금의 저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릴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고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무언가를 보는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편입니다. 심장이 약해서 조그만 소리에도 잘 놀라고 툭 하면 저한테 헛것을 봤다고 말을 하고 합니다. 길 지나가다 전봇대 밑에 할머니. 이런 건 아주 예사로 봅니다. 그런 일 중에서 특별한 이야기 2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갔을 때였습니다. 한참 술자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갔는데 회사 언니가 변기에 앉아서 서럽게 울더랍니다. 너무나 서럽게 울어서 그걸 딱하게 생각한 여자친구는 언니, 울지 말아요. 괜찮아요 하고 다독여줬답니다. 그리고는 먼저 화장실에 나와서 일행들을 봤는데 놀랍게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던 그 언니는 크게 웃으며 사람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보니 방금까지 울고 있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불과 몇 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 양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가 휴일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할머니께서 밥 먹으러 나오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식탁으로 가는 도중에 안방문이 열려 있어서 슬쩍 봤습니다만 웬 여자가 서성이고 있더랍니다. 사실 여자친구의 삼촌의 애인이 자주 놀러오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또 놀러오셨구나 하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거의 마치고 있는데도 삼촌의 애인이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삼촌, 여자친구분은 식사 안 하셔? 아까 안방에 계시던데? 라고 물었습니다만 삼촌께서 하신 말씀에 모두들 질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 우리밖에 없잖아. 여자친구와 반대로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나하고 있을 때 혹시 헛것을 보더라도 절대 티내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다행히도 여자친구가 저와 함께 있을 때 기묘한 걸 봤다는 소린 못 들었습니다만 가끔씩 저와 있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10번째 이야기, 달마도. 터가 안 좋았던 걸까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선 악몽에 자주 시달렸고 가끔씩 헛것이 눈에 보여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가서 2, 3년 동안은 무난하게 별 일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시 악몽에 시달리게 됐고 이젠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던 가위 눌림까지 자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서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기 힘들 정도의 심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빡잠이 들었다가 약간 정신이 들어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밧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위에 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끝에 힘을 주며 어떻게든 풀려나 보려고 했고 그렇게 얼마 동안을 기를 쓰다 보니 겨우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나 다를까 그 시선이 느껴지는 곳이었던 베란다 쪽 창문을 쳐다보니 어떤 긴 머리의 여자가 쫓겨 달아나듯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TV의 채널을 돌려 오락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며 두려운 마침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힘든 저항 끝에 저는 가위에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고 식은 땀을 닦으며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컴퓨터 책상 옆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희멀건 물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극도로 무서워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시작했습니다만 또다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뺨을 때려 가면서까지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잠에 빠지면 뭐가 보일지 두려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꾸 감기는 눈을 제지하지 못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만 문득 방 안에 닮아가 그려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액자 밑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그러자 이상하게도 깊고 달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는 가위 눌림이나 헛것을 보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달마가 절 지켜준 것이었을까요? 11번째 이야기, 하얀 옷의 여자.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여름방학. 저는 할머니 댁을 다녀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 집에 빨리 오고 싶은 마음에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선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해서 제가 타려는 순간 앞에서 새하얀 옷을 입은 젊은 어머니와 아들이 뛰어오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시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재빨리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어머니와 아들을 뒷좌석에서 바라봤는데 그 모자는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며 속도를 높였고 저는 점점 멀어지는 그 모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길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저 앞에 택시 승강장에 낯이 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까 택시 승강장에서 보았던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자는 계속 택시를 세워달라며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택시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순간 손을 딱 멈추면서 제가 탄 택시를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따라올 수 있었지? 라며 궁금해하는 동안 어느새 택시는 질주하고 있었고 무심코 길가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하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까의 그 어머니와 아들이 길가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모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고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괴담집을 보던 중에 다시 그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제가 겪었던 일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어머니와 아들이 택시를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던 걸까요? 12번째 이야기, 여고의 기숙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 여고 기숙사라는 폐쇄적 조건 때문인지 기숙사에서는 귀신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천장은 멀쩡한데 바닥과 요에는 알 수 없는 피가 떨어진 모양 그대로 남아있거나 혼자 있던 방에서 거울을 보면 뒷자리에서 가만 서 있는 룸메이트. 물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특이하게도 침대방이 아니라 온돌방이고 기숙사의 분위기보다는 가정집의 분위기가 더 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의 개념도 희미해서 서로 방을 바꿔 잔다든지 친구들이 서로 다른 방에 가서 자는 일이 흔했었죠.
당시 저는 무서움을 안 타는 성격인지라 귀신을 보았다는 그런 상황을 즐기던 타입이라 웃어넘기곤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3인실을 쓰게 되자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저는 자는 포즈가 똑바로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날 때까지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자는 타입인데 3인실을 쓰게 되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사실 가위에 눌리는 건 귀신의 장난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가위 눌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가위도 눌리지 않고 모처럼 편히 자다 새벽 5시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잠든 지 2~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터라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새벽 5시쯤인데도 여름이 가까워서인지 창 쪽에서는 벌써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제 왼쪽을 보니 사람 그림자가 뚜렷하게 3명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이라 그림자도 잘 보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제 방은 3인실이라 저 옆에 있는 2명의 그림자만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 상당히 취했던 터라 저는 옆방 친구가 놀러와서 자나 하고는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제 다른 방 애가 우리 방 와서 잤었어?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시험기간이라서 둘 다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가위에 눌려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서관에 있었다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와 제 친구가 누웠던 자리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2명의 그림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 뒤로 저는 자는 습관을 바꿔 똑바로 누워 자지 않습니다.